17과에서 배울 내용은 계절과 색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계절부터 살펴보시죠. 중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인 계절을 계절이라는 중국어 단어로 씁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찌지에, 찌지에라고 하지요. 앞서서 양사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찌에 이 절자는 끊을 절자죠. 즉 마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계절을 이야기할 때 마디인데 계자를 써서 말할까요? 그것은 다음에 기인합니다. 중국어에는 백중숙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보, 종, 수, 지, 보종, 수지라고 하지요.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서열 체계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를 백, 둘째를 중, 셋째를 숙, 그리고 넷째를 기라고 부르는 전통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중숙계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지칭하는 전용사로서 쓰여왔죠. 우리 흔히 아버지의 형님을 큰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어로는 백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밑에 있는 동생을 숙부라고 하지요. 이른바 작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중숙, 기로 표현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기는 네 번째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디로 끊어지는데 몇 개의 마디로 나눈 것이다? 기, 네 개의 마디로 끊은 것이 바로 사계절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다음의 단어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 중국어 발음 따라 읽어보시죠. 찌두, 찌두. 이 기도는 네 개로 나눈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바로 경제 용어로서 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그리고 4사분기로 나누는데 바로 이 분기의 개념을 지닌 중국어 단어가 기도, 찌두가 되는 것이니 역시 여기에서도 기는 4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一年有四个季节一年有四个季节 1년은 4개의 계절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년은 4계절로 나뉘고 그 4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봄이지요.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봄 뒤에 어떠한 단어를 붙입니다. 바로 봄춘자에 봄나날, 날이라는 의미의 하늘 천자를 붙이는 것이지요. 따라 읽습니다. 춘티엔, 춘티엔. 바로 춘티엔이
봄입니다. 물론 춘, 봄 춘자로서도 의미가 통하지만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처럼 날이라는 의미에 tn을 붙여줌으로써 봄날이라고 표현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춘티엔, 춘티엔. 물론 tn 대신에 이처럼 날 일자를 써도 무방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日, 日. 그러므로 춘日, 춘日 해도 춘티엔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단 日는 발음이 권설음으로써 일상 대화에 있어서 쓰기는 조금 불편하므로 日 대신에 구어에서는 tn으로 종종 바꿔서 얘기한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예문 읽어보시겠습니다. 춘티엔 카이화. 다시 한번. 춘티엔 카이화. 춘티엔 봄은 카이 열 개자로서 열다. 그리고 화 꽃 화자죠. 따라서 카이화, 카이화가 꽃이 열린다, 꽃이 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티엔 카이화 하면은 봄에는 꽃이 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한자어로서 여름은 여름 하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을 하계 방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 읽습니다. 시야, 시야. 그리고 날,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tien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죠. 따라 읽습니다. 夏天, 夏天. 물론 tien 대신에 日, 날 일자를 써도 무방하겠죠. 따라 읽습니다. 夏日, 夏日. 이제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夏天比春天更热. 다시 한번. 夏天比春天更热. 여름은 봄날보다 더욱 뜨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단어는 첫 번째, 비라는 단어죠. 이 비는 비하다, 비교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A, B, B라는 표현을 써서 A가 B와 비교하여 또는 A는 B와 비했을 때 A는 B보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보다 많이 쓰이는 패턴은 바로 이거죠. A, B, B, C. A는 B보다 C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발음이 껑 일성으로도 나고 껑 사성으로도 발음되는 이른바 포인즈, 뚜어인즈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원래는 한 글자였는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다 보니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원래 있던 글자를 파생시키는, 즉 뜻을 돌려 쓰는 글자가 된 것이죠.
뜻을 돌려 쓴다. 뭐였어요? 그렇죠. 전주 문자라고 했죠. 중국어로는 주안, 주, 주안주, 전주 문자입니다. 즉, 이 글자는 본래 1번 동사의 의미로서 고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손으로 막대기를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다라는 뜻이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물건을 칠까요? 고칠 때 치지요. 그래서 이 글자의 첫 번째 의미는 손으로 친다, 고치다. 그래서 고칠 경자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바로 두 번째 부사. 고친다라는 것은 처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만들었던 거에 더욱더 어떠한 작업을 가하는 걸까요? 즉, 처음 하는 건가요? 또 반복하는 건가요? 고친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에 반복적으로 치는 거니까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두 번째 의미, 다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첫 번째 고칠 경, 두 번째 다시 갱자로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1번 경신입니까? 2번 갱신이 맞나요? 정답은 1번과 2번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자로 발음됐을 땐 고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2번 갱신으로 발음할 땐 다시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어떨 때 경신이란 말을 쓰고 어떨 때 갱신이란 말을 쓰죠? 올림픽에서 새로이 기록을 다시 쓰다. 이것은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표현하죠. 새로이 고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반면에 갱신한다라는 것은 우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새로이 한다라고 쓰죠. 즉, 여권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권만 새로이 다시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갱자를 써서 갱신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경신과 갱신 차이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처럼 중국어도 한 글자의 두 가지 뜻 그리고 발음을 지니니 고칠 경자는 따라 읽어보세요. 껑, 껑 일성으로 발음됩니다. 반면에 갱신으로 발음할 때는 중국어 발음 역시 변해서 껑, 껑 사성으로 발음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사로 발음할 때, 즉 고치다라는 의미를 낼 땐 껑, 다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땐 껑, 사성으로 발음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夏天 여름은 比春天 봄보다 更 다시 더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热 뜨겁다 더울 열자니까 더욱 덥다 뜨겁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夏天比春天更热.夏天比春天更热. 이 비는 비교하여, 비하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부정어 뿌가 붙을 때는 이처럼 뿌비, 뿌비라고 표현함으로써 뭐뭐보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春天不比夏天热. 春天不比夏天热. 봄은 여름에 비해서 덥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개의 계절 중에 세 번째 가을이죠. 따라 읽습니다. 秋, 秋. 원래는 이 모음과 어 모음이 합쳐져서 秋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젊은 중국인들도 한어 병음으로써 발음을 배우면서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기 시작했다고 했죠. 따라서 원래는 이 모음과 어 모음이 합쳐져서 이어, 가을 추자는 치어, 치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한어 병음에는 이와 우만 표기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이유, 이유 발음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인들 중에서도 젊은 층은 이것을 치어가 아니라 치우, 치우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몇 성은 삼성만큼은 치어라고 발음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을은 치어 또는 치우인데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tien 또는 를 붙여준 것이죠. 가을 치오티엔 또는 치우티엔, tien을 르로 바꿔서 치오르 또는 치우르로 발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秋天的天气好. 秋天的天气好. 가을날의 天气, 천기니까 하늘의 기운, 즉 날씨였죠. 가을날의 날씨는 好,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지요. 겨울은 겨울 동자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 겨울방학을 동계방학이라고도 하고 있지요. 겨울 따라 읽습니다.冬天, 冬天. 이제 예문 보시죠. 冬天常常下雪. 冬天常常下雪. 겨울에는 늘 눈이 내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은 항상 상자죠. 따라서 장으로 쓰면 늘, 항상, 자주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짝수를 선호하는 중국인이기에 이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장장, 장장이라고 쓰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만 써도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 따라 읽습니다. 下雪下雪 雪는 눈설자죠. 눈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내리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래 하자인 시아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下雪下雪下雪 그러므로 冬天常常下雪 하면은 겨울에는 늘 자주 눈이 내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색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국어로 색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颜, 色, 써가 아니에요. 色, 色, 颜色, 颜色. 바로 안색이라는 단어를 색깔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얼굴빛이 안 좋다라는 의미로 쓰죠. 반면에 중국인들은 안색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脸色 脸色 지금 보시는 이 脸은 얼굴 검자예요. 이 단어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왜? 한국의 도금은 검, 기억인데 중국어 발음은 脸, 리을 발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따라 읽습니다. 脸色, 脸色 바로 얼굴, 검색이 안색이 되는 것이고 한자어 안색, 중국어 발음 颜色는 우리 뜻으로 색깔, 컬러를 뜻한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1번 따라 읽어보시죠. 彩虹有七种颜色彩虹有七种颜色彩虹有七种颜色 따라 읽어보시죠. 彩虹 彩虹 지금 보시는 이 홍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왼편에 있는 벌레라는 의미를 지닌 벌레 회자입니다. 이것은 벌레충이 아니라 벌레 회자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장인 공자가 있지요. 자, 그럼 따라 읽어봅니다. 홍, 꽁, 홍, 꽁. 아하, 발음이 장인 공자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부분은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싱성,
형성 문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편에 벌레 회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과 달리 옛 시절에 이 벌레 회자는 머리가 큰 뱀, 즉 살모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뱀은 길죠? 따라서 이 홍자가 바로 무지개를 전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압니다. 무지개는 일종의 빛이 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 과학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지개는 하늘에 걸려있는 길다란 것이었죠. 이는 마치 용과도 같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벌레 회자를 쓴 거란 얘기죠. 하늘에 걸려있는 뱀과도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이 바로 무지개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즉, 홍 자체로 무지개인데 중국인들은 무엇을 선호하니까? 그렇죠.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언가 한 단어를 더 갖다 붙인 겁니다. 뭘 갖다 붙일까요? 아하, 무지개의 특징은 색깔이 다채롭다라는 것이지요.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채색을 의미하는 채자를 붙이기로 한 거죠. 따라서 무지개인데 색깔이 다채로운 무지개다. 따라했습니다. 차이홍, 차이홍. 이것이 바로 레인보우, 무지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색깔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양사를 따라 읽어봅니다. 중, 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彩虹有七种颜色彩虹有七种颜色 무지개에는 7종류의 색깔이 있다 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이 颜色는 이처럼 색깔 외에도 본때라는 의미를 지닐 때가 있으니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예문 2번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我给你颜色看看我给你颜色看看我给你颜色看看 여기서 게는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이颜色 색깔을 칸칸 보여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색깔은 본래의 색깔을 뜻하니까 내가 너에게 색깔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법대로라면 我给你看看이颜色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한국어도 그렇다시피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어고는 문법을 파괴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습관적인 관용어구로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我给你颜色看看我给你颜色看看 본때를 보여주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칸칸 이처럼 칸이라는 동사를 2번 써준 건 시도의 의미예요.
뭐뭐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색깔에는 짙은 색과 옅은 색도 존재하죠. 중국어에 있어서 짙다라는 것은 이처럼 깊을 심자 또는 늙을 로자를 앞에 붙여줌으로써 표현합니다. 색깔의 깊이가 더하니까 진해지겠죠. 색깔의 세월이 오래 묵혀지니까 깊어지겠죠. 그래서 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발음 따라 읽어보시죠. 선, 선 또는 라오, 라오. 반면에 였다라는 의미는 얕을 천자 따라 읽습니다. 첸, 첸 또는 옅을 담자 딴, 딴을 붙여 써주기도 합니다. 이제 예문 짙은 녹색 따라 읽습니다. 深绿色, 深绿色. 물론 深 대신에 老绿色, 老绿色라고 표현해줘도 문제는 없겠죠. 옅은 노란색 따라 읽습니다. 浅黄色, 浅黄色. 물론 浅 대신에 딴을 써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옅은 노란색, 淡黄色, 淡黄色, 淡黄色. 아울러 무지개의 7가지 색깔 발음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이지요. 红色, 红色, 朱黄色, 朱黄色, 노란색, 黄色, 黄色, 초록색, 绿色, 绿色, 파란색, 蓝色, 蓝色, 남색, 深蓝色, 深蓝色. 그리고 보라색은 보라색 자, 紫色, 紫色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색깔은 이처럼 무지갯빛의 7가지 외에도 또 다음의 색들도 많이 쓰지요. 흰색, 白色, 白色, 검은색, 黑色, 黑色, 금색, 黄金色, 黄金色.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색이라고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찐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황금, 黄金色라고 표현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색, 银色, 银色, 하늘색, 天蓝色, 天蓝色, 갈색, 棕色, 棕色, 그리고 황토색, 土黄色,
土黄色. 우리는 황토색이라고 합니다만 이처럼 중국어에서는 토황색이라고 해요. 다음 분홍색 粉红色. 粉红色. 회색 灰色. 灰色. 이 발음은 주의하세요. 첫 번째 F 발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후이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두 번째 후이가 아니에요. 후이가 아니라 후 모음과 A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후이, 후이서, 후이서라고 발음함에 주의하세요. 특히 회색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灰姑娘, 灰姑娘. 이는 이 회는 어떠한 물건을 불태우면 남는 것, 바로 재회자죠. 회색이 바로 어떠한 물건을 태운 후에 남는 색깔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색이 바로 후이이고요. 꾸니양, 꾸니양 이 단어는 바로 이 단어 따라 읽습니다. 小姐, 小姐와 같은 뜻이 됩니다. 즉 처녀, 아가씨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따라서 회이꾸니양 하면은 재, 먼지로 뒤덮인 아가씨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의 신데렐라를 중국어로 바꾼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발음을 중시해서 그대로 신데렐라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어는 아시다시피 표의 문자지요. 이 신데렐라를 그대로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번역해서 재로 뒤덮인 아가씨, 회이꾸니양으로 표현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꾸니양, 꾸니양과 같은 표현으로는 따라 읽어보시죠. 小姐, 小姐가 있습니다. 바로 아가씨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회色 하면 재의 색깔이니까 회색이 됩니다. 다음 黑白, 黑白 흑색과 백색으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바로 이것이 흑백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彩色, 彩色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이는 다양한 색깔, 화려한 색깔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彩色는 방금 설명드린 黑白, 흑백에 반대되는 의미죠. 바로 컬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뒤이어서 제가 연습 문제를 2번씩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7과는 뒤에서 배울 18과와 합쳐서 팅리 듣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17과는 단독으로 듣기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